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앙드레 코스톨라니. 돈의 매력. 백만장자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역설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백만장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있다. 오늘날 숫자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독일의 백만장자와 이탈리아의 백만장자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이탈리아에서 백만장자는 그리 부유하지 않은 편일 수도 있지만 독일에서는 부자로 손꼽힌다. 미국의 백만장자는 독일의 백만장자에 비하면 거의 2배 이상 부자일 것이다. 그리고 재산을 유로로 환산한다면 유럽 전역의 백만장자들 중 대다수가 백만장자 대열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부자를 예전의 빈에서처럼 여전히 백만장자라고 부른다. 나의 정의에 따르면 백만장자란 자신이 바라는 바를 성취하는 데 있어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자신의 자본을 가진 사람이다. 백만장자는 일할 필요도 없고 고용주 또는 고객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백만장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누군가는 50만 달러가 또 다른 누구는 500만 달러가 필요하다. 이것은 개개인의 성향과 책임져야 할 의무에 달렸다. 음악에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들은 골동품 시계를 수집하는 사람에 비해 돈이 적게 들 것이다. 또 혼자 사는지 아니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의 아내는 요구하는 것이 많은 편인가? 소박한 옷을 좋아하는가? 모피나 값비싼 보석을 좋아하는가? 또는 만약 은행 잔고와 사랑에 빠진 아내라면 어떠할까? 내가 생각할 때 그런 여자라면 남편이 절대 백만장자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모피, 자동차, 보석에는 한계가 있어 언젠가는 만족하게 되지만 은행 잔고만큼은 만족할 만큼 채워지지 않는다. 은행 잔고란 일종의 밑 빠진 독이나 다름없다.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 돈은 그것을 열정적으로 갈망하는 사람에게 향한다. 그런 사람은 마술사의 조종을 받는 항아리 속의 뱀처럼 돈의 최면에 걸려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돈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돈을 뜨겁게 사랑하되 차갑게 다뤄야 한다. 마냥 돈을 쫓으려 하지 말고 오나시스가 말한 것처럼 돈과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 상승하는 주가를 뒤쫓기보다 하락하는 주가와 정면 승부를 봐야 하는 주식시장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돈을 향한 열정은 자칫하면 병적인 인색함 또는 낭비벽으로 이끌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길을 쓰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한다. 특히 돈에 대한 인색함은 때때로 병적인 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백만장자의 몇 배나 되는 돈을 소유했던 폴 게티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갑부였다. 그렇지만 자신을 방문한 손님이 전화를 걸려고 하면 공중전화 박스로 보냈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내가 자주 방문하는 카페에서 언젠가 부다페스트 최고의 자린고비를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최종 후보로 언급된 두 사람은 발칸 지역에서 담배 유통의 왕이라고 불리는 헤르조그 남작과 예술품 수집가이자 박물관을 소유한 루드비히 에른스트였다. 두 사람 모두 막대한 부를 쌓은 엄청난 백만장자였다.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자 토론은 내기로 이어졌다. 우리 모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는데 적합할 유쾌한 사건이 벌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적십자 모금으로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 모금 활동을 하던 적십자 직원 중 한 명이 우연히 두 사람과 마주친 것이다. 적십자 직원이 우선 헤르조그 남작에게 모금함을 내밀자 그는 지갑에서 가장 액수가 적은 동전을 꺼내고는 느긋한 표정으로 모금함에 던져 넣었다. 이제 모두가 기다리던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다. 루드비히 에른스트는 성금을 얼마나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내놓을 것인가. 아주 잠시 깊은 생각에 빠졌던 그는 입가에 미소를 띤 채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넣은 그 성금이 두 사람 몫이란 말이죠. 이보다 더 철면피인 사람도 있었다. 부유한 주식 투자자인 마르셀 피셔로 나의 어린 시절 동급생의 아버지였다. 어느 날 그의 회계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저희는 돈이 없다고요. 돈이 없다니까요. 이제 그만 나가시죠. 시끄러운 소란에 사무실에서 달려나온 피셔가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룬 씨가 찾아와서 우리더러 기부금을 내려더군요.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했죠? 그냥 돈이 없다고 단단히 못 받고는 내쫓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서 쫓아가서 당장 그를 여기로 다시 데리고 오시오. 백만장자 피셔가 말했다. 마침 층계를 내려가고 있던 그린을 사무장이 다시 부르며 그의 상사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하자 어쩌면 기부금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기뻐했다. 그린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피셔는 자신의 금고를 활짝 열어 보이며 말했다. 여기 가득 차 있는 금고가 보이십니까? 내 사무장이 돈이 없다고 말했다 들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당신께 드릴 돈이 없는 겁니다. 또 커피숍에서 친구와 함께 나눈 블라우 씨의 이야기도 아주 재밌다. 내 아내는 나만 보면 돈을 달라고 야단이라네. 그의 기나긴 불평이 끝날 무렵 한 친구가 블라우 씨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렇게 많은 돈을 어디에 쓰는 건가? 모르지 그건.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으니까. 위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숫자상으로는 전부 백만장자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과도한 인색함으로 물질적인 측면에서나 정신적인 측면에서나 결코 진정한 백만장자가 될 수 없다고 나는 확신한다. 자신의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은 잃어버릴까봐 두려워 절대 투자하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독일이 처한 문제다.
거룩한 마르크화를 숭배하는 그들은 그 덕분에 수십억을 그대로 은행 계좌에 묶어두고 있다. 그리고 과도할 정도로 인색한 금융 정책을 펼치는 분데스방크는 지금까지 독일의 두 번째 경제 부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백만장자가 된다는 것은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독한 자린고비는 절대 독립적일 수 없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아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절대 비싼 자동차도 사지 못할 뿐더러 언제라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지 않는다. 돈을 쓴다는 그 생각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그렇다면 낭비벽이 심한 사람은 어떨까? 그는 인생을 제대로 만끽하며 원하는 대로 사고 또 모든 걸 소비하지만 그 또한 독립적인 것은 아니다. 있는 돈을 모조리 써버렸기 때문에 새로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항상 시달린다. 따라서 그의 돈의 출처가 되는 자신의 상사 또는 고객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이 두 양극단의 사이에 있다. 물론 그것만으로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단기간에 백만장자 되기. 내 경험에 비춰보면 단기간에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다. 1. 부자와 결혼하는 것. 2. 유망한 사업 아이템과 아이디어. 3. 투자. 유산 상속이나 로또 복권 당첨으로 빠르게 백만장자 반열에 올라설 수 있지만 먼저 언급한 세 방식과 달리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배제하기로 한다. 수많은 여성과 남성이 결혼을 통해 백만장자가 된다. 나는 그런 사례를 수도 없이 지켜보았다. 운이 따른 유망한 사업 아이템으로 부자가 된 사람으로는 누구보다 빌 게이츠가 떠오른다. 사업 아이디어 하나와 정확한 직관력으로 그는 30대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또는 월마트의 샘 월튼이나 맥도날드의 창시자를 생각해보라. 헝가리의 천재 엔지니어였던 이르뇨 루빅은 20년 전에 발명한 마술 주사위로 동구권 최초의 백만장자가 되었다. 하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한 발명가 정신에 사업적 두뇌가 결합되어야 한다. 예컨대 코카콜라의 제조 방법을 개발했던 약사는 이 비법을 몇 달러밖에 안 되는 푼돈을 받고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 브랜드의 제조법을 팔아버렸던 것이다. 재치 있고 똑똑한 사업 아이디어로 부를 쌓는 법에 대해 더는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나의 전문 분야가 항상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인 투자이기 때문이다. 투자는 과학이 아닌 예술이다. 지금까지 나는 외환, 원자재, 현물, 선물 등의 거의 모든 유가 증권에 투자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나 파리, 프랑크푸르트, 도쿄, 런던, 부에노스아이레스, 요하네스버그, 상하이를 가리지 않고 바쁘게 돌아다녔다. 나는 주식, 국채, 외환, 신발 가죽, 콩과 모든 곡물류, 섬유, 자동차 타이어, 철, 커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카카오, 위스키, 귀금속에 투자했다. 물론 나는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투자자는 아니었다. 상황에 따라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하락에도 투자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나는 모든 영역에 투자를 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버텨냈다. 바람이 부는 대로, 경제나 정치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호경기나 불경기에도,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있을 때도, 가치 상승이나 가치 절하가 있던 때조차 말이다. 1924년부터 지금까지 주식을 생각하지 않은 밤이 단 하룻밤도 없었다. 나는 증권 투자가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많은 언론인들이 나를 증권시장의 스승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난 그 호칭을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무릇 스승이라면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나는 오랜 경험을 쌓은 나이 지긋한 전문 투자자에 불과하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어제 그리고 오늘이 어땠는지는 잘 알고 있다. 솔직히 그것만 해도 상당한 것이다. 내 동료들 중 대다수가 여전히 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80년에 이르는 내 증권시장 경험에서 내가 단 하나 제대로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즉,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점이다. 미술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도 초현실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때로는 다리를 위로 하고 머리는 바닥을 향한 채 물구나무를 서야 할 때도 있다. 그리고 마치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처럼 윤곽조차 제대로 알아보기 힘든 경우도 있다. 미국의 유명한 관료이자 4명의 대통령 밑에서 개인 경제자문위원을 보냈던 버나드 바루추처럼 나 역시 스스로를 투자자라고 부른다. 나는 투자자라는 말이 지닌 가장 고상한 의미로 이 호칭을 받아들인다. 내게 있어 투자자란 지성인이며 경제의 발전, 정치, 사회를 제대로 진단하고 그것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심사숙고하는 증권 거래인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투자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느 한 소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을 얻게 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하지만 어느새 즐기게 되고 결국은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그 뒤를 쫓는다. 투자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멋진 일이다. 특히 나처럼 2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면 말이다. 솔직히 투자자라는 직업은 일반적인 직업도 아니고 무엇보다 확실한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날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지적인 활동이며 내 연령대가 되면 갈수록 더 필요한 정신적 체조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 분야에서 그런 사례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다. 증권 거래인들 대다수가 공격적인 도박을 선택했고 신중하게 심사숙고하지 않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여러 증권 거래소를 카지노 도박장처럼 만들어 버렸다. 앞서 집필한 책에서 난 다음과 같이 언급한 적이 있다. 재무장관, 나는 될 수 없다. 은행원, 나는 되고 싶지 않다. 투자자와 주식 거래인, 그것이 바로 나다. 그렇지만 미국 재무장관 자리는 당시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었다. 1940년대 초
당시 나는 뉴욕에 거주하고 있었다. 돈도 많고 젊은 증권 거래인이었던 나는 나치를 피해 파리에서 도망쳐 나왔다. 하지만 미국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고 적응하고 나자 미국 생활이 지루해졌다. 책이나 보고 음악 감상을 하다가 극장에 가는 것만으로는 뭔가가 채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난 일자리를 찾기로 결심했다. 내가 가진 돈의 이자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 월급은 전혀 상관없었다. 여러 고민 끝에 나는 골드만삭스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이 기업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금융회사였다. 매력적인 노신사 월터 삭스는 매우 친절하게 날 맞아주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날 인사팀장에게 소개했다. 나는 두 사람 앞에서 내 요구사항을 설명했다. 나는 히틀러를 피해 유럽에서 도피했고 젊은 나이에 비해 비교적 많은 자금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지원은 필요하지 않지만 골드만삭스와 같은 기업에서 국제 금융시장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이 말 한마디가 내 운명을 결정했다. 며칠 뒤 면접 결과를 통보받았다. 결과는 낙방이었다. 그들은 돈이 많은 젊은 청년과는 함께 일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일하고 싶다는 의지가 뚜렷한 청년만이 고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내가 만약 돈도 없고 도움받을 데도 없는 난민이었다면 그들이 나를 채용했을지도 모른다. 얼마 후 그들은 한 젊은 청년을 고용했는데 훗날 그는 골드만삭스의 대표 자리에 오른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루빈으로 현재 미국에서 가장 유능한 재무장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지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추경 예산을 배분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기도 했다. 투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유명 인사들의 대열에 이름을 올리고 나아가 그들과 같은 투자자가 되어야 할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재정적인 여건이나 성격 두 가지에 달려있다. 첫 번째 전제와 관련하여 나는 다음의 잠언을 들려주고 싶다. 돈이 많은 사람은 투자할 수 있다. 돈이 적은 사람은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만 아예 돈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마지막 문장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투자를 시작하려면 항상 수중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돈이 꼭 많아야 할 필요는 없다. 주식 투자가 대중화되기 전에 독일에는 증권 거래소가 부자들의 놀이터라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여기서 아예 돈이 없다는 말은 집세를 낼 수 없거나 노후연금조차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말한 것이다. 하지만 정말 돈이 아예 없는 사람은 무엇보다 말 그대로 무슨 일이든 우선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 나 역시 연이은 주식 투자 실패로 수중에 있는 돈마저 다 날리고 빚까지 생긴 상황에 처한 적이 덜어 있었다. 그럴 때면 다시 주식 중개인 일을 해서 주식 수수료나 주문 수수료를 벌어야 했다. 내가 말하는 많은 돈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준을 갖춰놓은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자식의 교육비와 연금 비용은 물론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복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투자라는 지적인 모험과 자신의 부를 증식하기 위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 다만 주식 광이 되는 것만큼은 지양해야 한다. 증권 거래소에서 한번 돈을 잃기 시작하면 그 액수를 버텨낼 자산가가 없기 때문이다. 고작 며칠 만에 그 유명했던 베어링스 은행을 파산시킨 닉 리슨과 몬테카를로의 노름판에서 자신의 자동차 회사를 날려버린 앙드레 시트로앵을 기억해보라. 만약 보유한 재산과 수입이 집을 마련하고 자녀 교육에 쓸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 가정의 아버지라면 절대 투기하지 말아야 한다. 장기간 돈 쓸 일이 없다면 그 돈을 우량 주식에 투자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투기는 금물이다. 투자자의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돈을 쓰는데 시간적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3년 뒤에 투자로 돈을 벌어 그것으로 집도 사고 내 사업을 할 거라고 호언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에서는 뭐든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돈을 벌겠지만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또한 투자로 정기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속단해서도 안 된다. 증권 거래소에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때로는 엄청난 수익을 얻어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손실이 엄청나다면 파산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주식시장에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고 보면 독일인들만 돈을 번다는 말에 지나칠 정도로 진지한 태도를 보인다. 프랑스인들은 돈을 얻는다고 말하고 영국인들은 돈을 수확한다고 말한다. 또한 미국인들은 돈을 만든다고 말하고 우리 헝가리인들은 돈을 구한다고 표현한다. 물질적인 전제 조건을 충족시켰다면 이제 투자자로서 갖춰야 하는 특성을 살펴야 하는데 이때 한 가지만큼은 확실해야 한다. 주식 투자에 뛰어들려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주식시장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시장이 있다면 새벽 5시에 일어나 컨베이어 벨트 앞으로 출근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밖에 투자자에게 필요한 또 다른 특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책에서 세세히 설명할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투자자라는 칭호를 받으려면 어떤 자격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 한다. 왜냐하면 주식 거래를 한다고 해서 전부 투자자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개인, 거래만 신경 쓰는 사람, 주식 중개인과 시장 조성자, 그리고 브로커가 여기에 해당된다. 프랑크푸르트 또는 뉴욕의 증권 거래소를 비추는 NTV 생방송을 보면 중개인과 시장 조성자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나온다. 하지만 이제는 컴퓨터 앞에 앉아 조용히 거래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추세라 언젠가 이 시끌벅적한 분위기는 사라질 것 같다. 브로커는 사무실에 앉아 고객과 상담하며 그렇게 체결된 주식 거래를
중개인에게 넘겨준다. 특히 새로운 거래를 발생시키기 위해 고객을 자극하는 것이 이들의 관심사였다. 중개인과 브로커는 주식의 시세 차이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금융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로 돈을 번다. 브로커는 상담을 시작하면 고객의 의도는 제쳐두고 다짜고짜 주식 매매를 권유한다. 한 고객이 조언을 구하기 위해 브로커를 방문했다. 브로커는 고객에게 IBM 주식을 매수하라고 열정적으로 권했다. 상담이 끝날 무렵 그는 고객이 사실 IBM 주식을 팔려고 한다는 걸 알았다. 아, 그렇습니까? 브로커가 말했다. 파신다고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젊은 시절 한때 나도 브로커였기에 그들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그들 중 대부분이 썩 명석하지는 못하다. 그렇지만 주식 시장이 제 기능을 하려면 그들이 꼭 필요하다. 브로커는 매수자와 매도자를 모아 연결하고 수요와 공급으로 주가를 떠받친다. 브로커와 주식 시장의 관계는 미국인들이 아내를 두고 하는 말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다. 그들과 같이 살 수는 없어. 하지만 그들이 없어도 살 수 없어. 머니 매니저, 100만 달러의 지배자. 증권 거래소의 두 번째 전문 집단은 머니 매니저다. 대형 투자 기관의 펀드 매니저와 자산 관리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들은 수백만 달러를 움직인다. 하지만 주식 중개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본이 아닌 고객의 돈으로 투자를 한다. 머니 매니저와 그 집단은 그들이 성공을 약속하는 주식, 채권 혹은 원자재를 선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분석의 대가로 돈을 받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들의 적중률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가 지수를 잘 계산하더라도 적시에 매도하여 수익을 내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 자본가, 시장의 큰손. 물론 자신의 자본을 가지고 증권 거래를 한다고 해서 전부 투자자라고 할 수는 없다. 수백만 달러 혹은 수십억 달러를 거래하는 엄청난 자산가들이 있다. 이들 금융자본가는 자신이 시작한 사업체에 깊숙이 관여하여 의결권을 확보하고 합병과 인수를 추진한다. 주식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자신과 맞지 않을 때는 경영진을 해고하기도 한다. 이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기 전에는 매우 초조한 생활을 하기도 한다. 새로운 기업체를 세울 때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특정 기업을 지배하거나 통제할 계획이라면 주식을 사들여 그 기업을 장악한다. 이들은 항상 목표하는 모종의 거래가 있으며 그 매매는 전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주식, 진정한 투자 대상 그 자체.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투자 대상은 물어볼 것도 없이 단연 주식이다. 전 세계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은 10만 개가 넘는다. 주식시장에서는 업계의 상승 및 하락, 경쟁에서의 성공, 국가의 법률 개정, 선거, 사회의 트렌드, 미래의 유행, 그리고 기술적 진보에 투자가 이루어진다. 한 기업은 광산에 기업의 명운을 걸고 또 다른 기업은 우주에서 그 기회를 찾는다.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저평가된 기업을 발견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미국의 억만장자 워런 버핏은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해서 엄청난 부를 쌓은 사람이다. 아니면 반대로 고평가된 기업을 발견한다면 그 기업 주가의 하락에 투자하기도 한다. 한때 내가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에 투자하며 겪었던 것처럼 일명 턴어라운드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크라이슬러의 주식을 3달러에 매수했는데 지금은 그 값이 150달러로 치솟았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델과 같은 고공 비행자에 투자한 덕분에 부자의 대열에 합류하기도 한다. 앞에서 소개했던 다른 투자 대상들과 비교했을 때 주식이 지닌 장점은 바로 장기적인 상승 운동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일부는 주가가 바닥까지 추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주식은 상승한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다른 투자 방식에 비해 성공을 거두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자신의 재산을 다소 분산시키고 크고 튼튼한 우량 기업에 투자하면 성공 가능성이 보다 커진다. 만약 기대만큼 주가가 상승하지 않더라도 전전긍긍하며 초조해하지 말고 인내하며 시세가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리기를 추천한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이어가면 게임꾼처럼 단기 투자를 노리고 주식시장에 들어왔을지라도 장기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 100의 주식을 사서 110일 팔았다고 뽐내며 정말 제대로 투자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하지만 반대로 주가가 100에서 60으로 떨어질 경우 그들은 손실을 봤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일시적인 현상에는 관심이 없다며 외면하려 한다. 이것은 자기 기만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 저마다 인간적인 약점이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요즘 나는 장기 투자만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주식으로 수천 번의 다양한 모험을 시도했으며 결국 이렇게 살아남았다. 주가를 움직이는 것들, 주식시장의 논리. 애널리스트들은 날마다 그들의 시세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다. 주가 상승이나 하락의 원인을 추론하는 논리는 몹시 다양하다.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가 떨어진다. 높은 이윤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기업의 장래를 어둡게 평가한 탓에 A사의 주식이 떨어지는 동안 예상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인 B사의 주가는 상승한다. 다음 날 신문에 실린 애널리스트의 분석에 전날 수익을 낸 동일한 주식의 시세 하락이 예견되기도 한다. 달러 환율의 변동이 없다는 것을 주가가 오르는 이유로 꼽는 기사가 나간 다음 날 같은 신문에서 그것을 다시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석은 투자자들에게 전혀 불필요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어떻게든 논리적인 근거를 찾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고유한 논리가 있으며 여기에 일반 투자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것은 아름다운 여자나 날씨만큼이나 변덕스럽다. 주식시장은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 수천 가지 마법을 동원하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순간에 찬물을 끼얹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주식시장의 이런 변덕에
항상 냉철하게 대처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하지 말라고 제안하고 싶다. 애널리스트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다음의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주식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주가가 떨어진다. 둘째, 반대로 수요가 공급보다 크면 주가가 오른다. 셋째, 공급과 수요가 동일한 경우 주가는 큰 변동 없이 그 자리에 머무른다. 중단기적 시각으로 볼 때 우량 주식이면 무조건 오르고 부실 주식은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상황에 따라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이윤이 좋고 배당금도 지급하며 향후 전망까지 유망한 기업이라도 주식시장에서 그 주가가 오르는 것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때뿐이다. 이것이 주식시장에 적용되는 유일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공급과 수요의 원칙. 내가 파리증권거래소를 처음 방문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이가 지긋한 한 노신사가 다가와서 내게 물었다. 이복의 젊은이, 여기에서 당신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누구요? 나는 네, 사실 저는 오늘 이곳에 처음 왔습니다. X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하고 있죠.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회사 사장이 내 친구이니 좋은 걸 하나 가르쳐 주겠네. 주변을 한번 둘러보게나. 여기에서 중요한 건 딱 하나뿐이라네. 주식이 바보보다 더 많은지 아니면 바보가 주식보다 더 많은지 말일세. 오늘날 나의 신조가 된 이 말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주가의 흐름은 주식을 팔려는 매도자가 주식을 사들이려는 매수자보다 더 급박한지 아닌지에 달려있다.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심리적 또는 물질적 압박감에 주식을 내놓았는데 돈을 가진 사람은 반대로 사려는 마음은 있지만 꼭 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주가는 하락한다. 하지만 돈을 가진 사람이 다급하게 주식을 찾는데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주식을 팔려는 심리적, 물질적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주가는 상승한다. 나는 이 가르침을 잊어본 적이 없다. 모든 것은 공급과 수요에 달려있다. 내 모든 주식 투자 이론은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기업의 이익이 좋든 나쁘든 전쟁 중이든 평화 상태든 혹은 좌파가 권력을 잡았든 우파가 권력을 잡았든 전혀 상관없다. 물론 이러한 사건이 시세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영향은 간접적이다. 돈을 가진 사람과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그러한 상황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상황에 따라 투자를 해야만 비로소 그 사건들이 시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모든 주식 투자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때때로 주가가 비논리적으로 움직일 때 그 이유를 전혀 납득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주식을 선택할 것인가?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로. 지금까지 나는 거의 주식시장 전체에 관한 분석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1000%나 심지어 10000%에 달하는 수익률은 시기에 딱 맞는 제대로 된 주식을 보유한 사람만이 낼 수 있다. 물론 이런 순서는 의도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내 경험에 의하면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낼 만큼 주식을 잘 고르는 투자자는 없다. 일반적인 추세가 하락하면 극소수의 종목만이 이런 하락세를 피할 수 있다. 성장 산업 정도는 되어야 약세장에서도 주가를 유지할 기회가 생기며 해당 산업 분야의 최고 기업이라면 주가가 다소 오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어떤 기업이 그런 기업인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단 말인가? 폭풍처럼 갑자기 치솟는 강세장은 기대하기도 힘들고 자금이 막히면 아무리 미래가 유망한 주식이라도 살 돈이 없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전반적인 주식시장 동향이 전환되어 돈이라는 요소가 긍정적으로 변하면 성장 주식의 주가는 하늘로 쏘아진 로켓처럼 솟구칠 것이다. 일반적인 상승세가 보이는 기간에도 그렇다. 유동자금이 충분하다면 전성기가 이미 지났거나 현재 내림세를 보이는 종목도 주가가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다가 약세장이 오면 그런 주식은 폭락한다. 요컨대 강세장에서는 최악인 종목을 선택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약세장에서는 최고인 종목마저도 수익을 얻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우선 전반적인 주식 트렌드를 지켜본 후 주식 종목을 선정한다. 적어도 20년 이상의 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만이 이런 일반적인 주식 트렌드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성장 산업, 부자가 될 기회. 일반적인 주식 트렌드 진단이 긍정적인 형국이라면 투자자는 성장 가능성 있는 주식을 찾아야 한다. 먼저 앞으로 가장 전망이 좋은 산업 분야를 알아내고 그 안에서 가장 유망한 기업을 걸러낸 뒤 그 주식을 사들인다. 하지만 주의하라. 이럴 때야말로 증권거래소에서 누구나 아는 사실에는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나의 원칙을 떠올려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 성장업계를 선택하여 주가가 극도로 치솟았다면 그것은 향후 몇 년, 어쩌면 몇십 년의 성장 가능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업계의 상승 및 하락은 항상 동일한 패턴에 따라 움직인다. 처음에는 많은 수의 새로운 기업들이 앞다투어 등장한다. 이 시기에는 시장이 성장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 규모도 아주 커서 부실 기업도 살아남는다. 그런 뒤 업계의 성장 속도가 서서히 둔화된다. 그러다가 성장이 멈추고 양질에 대한 요구가 커진다. 이 과정은 필터로 거르는 것과 같다. 기업의 대다수는 이 유아기를 견디지 못하고 죽거나 합병되고 결국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시간이 흘러 해당 산업 분야가 침체기로 접어들면 두 번째 선별 과정이 시작된다. 모든 기업은 손실을 보게 되고 가장 강한 기업 몇 곳만이 이 위기에서 살아남아 시장을 나눠 갖는다. 오늘날 이런 기업들을 글로벌 플레이어라고 부른다. 19세기의 철도 회사, 20세기 초의 자동차 산업과 석유 산업이 그러했다. 제너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와 같은 기업들이 현재의 규모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손실에 짓눌려 사라져야만 했던가. 또는 로열 더치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을 비롯한 몇몇 석유 기업이 살아남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석유 회사들이 주가 전광판에서 사라졌던가. 나중에는 전자산업과 컴퓨터 산업도 똑같은 운명을 겪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앞으로 인터넷 산업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새로운 분야는 지그재그식으로 발전한다. 빠르게 전진했다가 다시 뒤로 물러나고 다시 두 번째 성장과 후퇴를 반복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가지는 않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후퇴 시 생존 능력이 없는 기업은 죽는다. 이와 평행하여 주가 역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한다. 하지만 실제 기업의 발전에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 투자자는 성장 산업을 일반 대중보다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적정한 가격에 올라탈 기회가 생긴다. 언젠가 자신이 선택한 종목이 주식시장에서 커다란 붐을 일으키면 10배, 100배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과거에 많은 종목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주식의 적정한 가격. 주가가 주식의 실제 가치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주가는 언제나 너무 높거나 낮았다. 그렇다면 과연 주식의 가치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걸까? 만약 기업의 가치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면 증권거래소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 가격을 컴퓨터로 계산하기만 하면 되니 말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에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방법으로 주식 트렌드를 측정하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하는 것이다. 주식의 예측과 판단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 기업이나 특정 업계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 날마다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생각한다. 많은 요소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구매자의 기분, 개인적인 문제, 지난밤의 수면 상태, 가족 문제 등도 이에 포함된다. 주가 수익률에 대한 판단도 오롯이 심리적인 문제다.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주식의 주가 수익률이 15인 것을 두고 주식이 저평가되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다른 애널리스트는 같은 시점, 같은 주식을 보고 고평가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삼는다면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저평가 또는 고평가는 수학적 공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판단이자 심리적인 영향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주가 수익률을 주식 분석의 기초라고 한다면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외의 인터넷 주식은 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계산에 의하면 인터넷 주식은 너무 고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인터넷 회사들이 손실을 봤거나 아직도 보고 있으며 주가 수익률마저도 마이너스인 상태다. 나 역시 이러한 수치에만 의지했더라면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올릴 기회를 전부 놓치고 말았을 것이다. 턴어라운드 주식, 잿더미에서 살아나온 불사조. 미래의 성장 산업 분야를 조기에 파악하고 그 중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높은 우량 기업을 찾아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지금이야 마이크로소프트사나 IBM이 시장 선도 기업으로 올라섰음이 자명하지만 20년에서 40년 전에는 과연 누가 이를 예측할 수 있었을까? 각 업계의 전문가이면서 기술적인 세부 지식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투자자라면 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소위 턴어라운드 주식에 투자했다. 턴어라운드는 전체 시장보다 몇 배 나은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턴어라운드 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손해를 보고 있으며 곧 파산할 지경에 이른 기업을 말한다. 해당 기업의 주가는 물론 바닥이다. 그런데 이런 기업이 턴어라운드에 성공하여 수익을 창출해낸다면 주가는 급속도로 상승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크라이슬러였고, 크라이슬러의 턴어라운드 성공으로 나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1970년대 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생산 기업인 크라이슬러는 파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는 이 기업의 주식을 3달러에 매수했다. 중개인들은 크라이슬러가 곧 망할 것이라고 귀띔하며 최대한 빨리 팔아버리라고 권했다. 하지만 내가 볼 때 그것이 그들의 한계였다. 50달러에서 30달러로 폭락한 주식을 재빨리 되파는 것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기회와 리스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해당 기업이 실제로 망한다면 한 주에 3달러밖에 건지지 못하지만 기업이 회생했을 때 내가 입을 손실은 30달러 이상일 수 있다. 크라이슬러의 경우 나는 중개인의 조언과 정반대로 투자했고 결과적으로 행운의 여신은 나의 편이었다. 자동차 기업의 경영자 중 전설이 되어버린 리아이아 코카는 설득력 있는 크라이슬러의 회생 방안을 제시하며 의회에서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는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며 재정적 위기에서 기업을 구해냈다. 그 결과 3달러였던 크라이슬러의 주가는 폭등했고 액면 분할과 다임로와의 합병까지 계산하면 오늘날 그 가치가 약 150달러에 이르고 있다. 증권 애널리스트들이 사용하는 의미 없는 표현들. 많은 증권 애널리스트와 중개인들이 주식 투자와 관련하여 투기적 투자와 보수적 투자로 구분한다. 나는 이러한 구분이 피상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투자의 질이 아닌 양에 근거한 구분이기 때문이다. 만약 대자본가가 적은 금액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기술주를 산다면 이것은 투기가 아닌 리스크를 감수하는 보수적 투자자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소시민이 본인이 가용 가능한 한도를 넘어 신용으로 매수한다면 확실히 가장 안정적인 우량주를 산다고 해도 투기인 것이다. 투기적 투자와 보수적 투자의 차이가 단순한 비율의 문제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애널리스트들이 종종 보유하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우스운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기존에 사둔 주식이 있는데 지금이라면 사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드는가? 그렇다면 팔아야 하는 것이다. 당장 그 주식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이라면 매수하지 않을 주식을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 선뜻 주식을 팔 수 없다면 아마도 매매 수수료가 유일한 걸림돌일 것이다. 그렇지만 요즘처럼 수수료가 싼 시기에는 무시해도 될 일이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미 가격이 급등한 주식을 보유하라고 권한다. 투자자가 충분한 수익을 보았다면 그 주식을 팔지 말고 계속 가지고 있으라는 뜻이다. 이것은 거의 모든
증권 분석가들이 저지르는 실수다. 그들은 주식을 그들의 시각에서만 판단한다. 어떤 주식을 100에 사서 200으로 올랐다면 이제 그 주식은 너무 비싸졌다고 말하고, 반대로 50으로 떨어지면 매우 싸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 전 똑같은 주식을 20에 매수한 그의 동료는 완전히 다르게 분석한다. 200에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에게는 200 이하는 전부 싸게 느껴지지만 20에 산 사람에게는 50도 무척 많이 오른 것이다. 주식의 값이 싼지 비싼지는 오직 기업의 기초 지표와 미래 전망에 달려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투자자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언제 그 주식을 매수할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주가가 1000%나 올랐어도 아직 살 가치가 있는 주식이 있고, 이미 80%나 하락했음에도 여전히 사지 말아야 하는 주식이 있다. 이것은 턴어라운드 지원자들에게도 적용된다. 파산 직전인 기업이 전부 회생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을 사기 전에 그 주식이 턴어라운드 주식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살펴야 한다. 크라이슬러에 과감히 투자하면서 나는 리 아이아코카에 걸었고 나의 판단은 옳았다. 차트, 수익은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손실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차트를 사용하여 더 좋은 주식을 발견하려고 시도한다. 나도 차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고는 한다. 이에 나는 차트를 읽는다는 건 지식이 만들어낸 것을 찾는 일이라고 대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차트를 기꺼이 보고 있다. 공자도 과거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차트를 살펴보면 그 안에서 어제와 오늘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오늘까지의 가격 곡선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내일까지 그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차트란 그저 20개 이상의 조각들로 만들어진 모자이크를 구성하는 하나의 조각에 불과하다. 분석은 이런 모자이크를 토대로 분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헤드라인 숄더 패턴, 이중 천장 패턴, 둥근 바닥 패턴 등 그로테스크한 형태의 차트에 유혹되는 것은 곧 돈을 버리는 것이다. 차트 애용자들은 차트가 움직이며 그리는 지그재그의 작은 커브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며 미래의 곡선이 어떤 모양일지 예측하려고 한다. 이는 정말이지 매우 터무니없는 일이다. 그들은 앞서 언급한 패턴을 이용해 어느 지점에서 주식을 사고 언제 다시 팔아야 할지 결정한다. 하지만 나는 곡선의 어느 지점에서 다시 팔아야 할지, 다시 말해 어떤 가격 수준에서 되팔아야 할지 미리 계산해 두고 주식을 산 적이 결단코 없다. 50% 낮게 아니면 300% 높게? 실제로 내가 아는 중개인들 중에서도 매일매일의 차트 전개에 따라 거래하는 이들이 좋기 수백은 넘었지만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큰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그들 중 다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증권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나는 쿨룸바우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그러자 한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다. 코스톨라니 씨,
지금 이 강연 회장 밖에는 제 소유인 메르세데스 벤츠 SL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트를 만드는 사람입니다만 나는 그의 말에 이렇게 응수했다. 그렇군요. 그건 당신이 차트를 판매하기만 하고 그것으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물론 차트 애용자도 여기저기서 주식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 증권시장의 경주에는 위로 달리는 말 또는 아래로 달리는 말, 오직 이 두 마리의 말밖에 없다. 그러므로 차트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누구라도 찍어서 맞히는 것이 가능하다. 차트를 신뢰하는 투자자의 가장 큰 불행은 처음에 차트를 통해 성공을 맛보고 나면 그 후로는 차트에 더욱 매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언젠가 카지노 공원에 친구와 앉아 있는데 누군가 친구에게 다가와 그의 아들이 룰렛 게임에 빠져 있다고 전해주었다. 그러자 친구가 뜬금없이 내 아들이 앉아 있나? 아니면 서 있나? 하고 물었다. 서서 게임을 한다면 이기든 지든 잠시 하고 말겠지만 만약 그의 아들이 앉아 있다면 쉬지 않고 룰렛 게임을 할 것이므로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잃고는 빈털터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의미에서였다. 이렇듯 모든 게임에는 불변의 진리가 있다. 그것이 경마경주든 룰렛이든 주식 차트든 말이다. 그것은 바로 운이 좋으면 돈을 딸 수도 있지만 돈을 잃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차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애널리스트 팀이나 은행 및 투자사다. 그들은 차트에 따라 고객의 돈을 운용한다. 그러므로 중개인에게 이런 종류의 고객들이 최선인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그들은 여기저기에서 고개를 하듯 투자하고 수백만에 이르는 돈을 수수료로 지급한다. 이런 고객들 덕분에 중개인은 잘 먹고 잘 살며 부자가 되지만 고객에게 배당되어야 할 돈은 점점 줄어든다. 투자자의 입맛에 맞춰 수도 없이 많은 차트 이론들이 등장한다. 이 이론들에는 언제 어떻게 주식을 사고 팔아야 할지가 정확히 정해져 있다. 나는 이런 이론을 전혀 믿지 않지만 차트를 이용할 경우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칙이 하나 있다. 차트를 보는 사람은 계산 과정에 그 어떤 정치적, 경제적, 개인적 생각을 더하지 말고 엄격히 차트 이론에 충실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세란 중요한 요소들이 더해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중요한 요소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들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나 역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차트 법칙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차트 법칙은 차트 숭배자들의 레퍼토리에서 나오는 흔치 않은 것으로 주가 지수와는 상관없이 개별 주식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마치 병원에서 의사가 각 환자별로 체온 측정 기록을 보며 특정한 진단을 내리는 것과 같다. 모든 환자의 평균 체온을 기록한 것은 진찰과 진단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눈여겨보는 두 가지 차트 법칙은 MW 이론 혹은 이중 상승, 이중 하락 이론이다. 이중 상승이란 마지막 상한가가 다음 시세에 초과되는 것을 뜻한다. 이런 현상이 몇 차례 반복된다면 상승 운동이 이어질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차트가 몇 번 M의 형태를 보인다면 이것은 천장, 그러니까 최고에 도달했으므로
더 뚫고 올라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때 많은 양의 주식이 매물로 쏟아진다. 그리고 이 매물이 전부 다 사라지지 않는 한 시세는 반등되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서 어느 종목에 10만 주를 물려주고 주가 90에 팔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주가가 90에 가까워질수록 시장에는 많은 매물이 쏟아질 것이고 결국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산으로 받은 주식이 다 팔리고 나면 주가는 다시 상승할 것이다. 주가가 이전에 최저점을 넘어 하락하는 시세에도 동일한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시세가 계속 하락할 것임을 의미한다. W의 이중 하락 형태가 반복되면 주가는 더는 내려갈 수 없는 바닥에 이른 것이다. 이때는 그 주식을 전부 사들이려는 기업이 배후에 있을 수도 있다. 혹은 주가를 유지하려는 세력이나 대형 은행들이 특정 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를 증권 용어로 주가 관리라고 한다. MW 이론은 가장 오래된 차트 법칙 중 하나로 평소 내가 차트를 즐겨 사용하는 투자자가 아님에도 종종 유용했다. 문제는 차트 신봉자들이 이런 차트 이론을 보조수단이 아니라 마치 룰렛 게임에 몰두하는 갬블러처럼 그 속에 푹 빠져서 컴퓨터로만 계산하려 한다는 데 있다. 많은 카지노에서 몇몇이 팀을 이루어 게임을 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한 사람은 숫자를 걸고 다른 한 사람은 컴퓨터로 계산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 결과를 전달한다. 그렇게 몇 시간씩 협동 작전을 펼치는데 그 결말이 어떤지는 묻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 저녁에 돈을 좀 따면 한껏 들떠서 행운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확신하며 백발백중인 수학적 규칙을 발견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작 새벽 3시경에 이르면 그들은 이 규칙을 처음부터 다시 시도해보겠다고 주변에 몇 푼을 구걸하러 다닌다. 대부분의 차트 숭배자들이 딱 그러하다. 모험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10가지 권고사항. 1. 매입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어느 나라의 무슨 업종 주식을 매입할지 결정하라. 2.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돈을 충분히 확보하고 움직여라. 3.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이 당신의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4. 확신이 있다면 강경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여라. 5. 유연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라. 6.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 보이면 그 즉시 팔아라. 7. 때때로 보유한 종목의 가치를 점검하면서 지금이라도 샀을 것인지 검토하라. 8. 대단한 상상이 가능할 때만 매수한다. 9. 예측하기 힘든 리스크까지 전부 계산하라. 10.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겸손하라. 10가지 금기사항. 1. 무작정 추천을 따르며 은밀하게 오가는 정보에 귀 기울이지 마라. 2. 파는 사람이 왜 파는지 또는 사는 사람이 왜 사는지 그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 확신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고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마라. 3. 손실을 다시 복구하려고 하지 마라. 4. 옛 시세에 연연하지 마라. 5. 주식을 사놓고 언젠가는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그 주식을 잊고 지내지 마라. 6. 지속적으로 미세한 시세 변화를 주시하거나 단조로운 창법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라. 7. 당장 어디서 수익 또는 손실이 일어났는지 시시때때로 계산하지 마라. 8. 단기 수익을 얻으려고 팔지 마라. 9. 정치적 성향, 다시 말해 지지나 반대에 의해 심리적 영향을 받지 마라. 9. 정치적 성향, 다시 말해 지지나 반대에 의해 심리적 영향을 받지 마라. 10. 이익이 생겼다고 교만해지는 것은 금물이다. 모두 부자 되세요.